네, 뉴스특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뉴스가 네. 참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 이후에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에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 맞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오늘 오전에 특검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께 첫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영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 이후에 오후 2시 한 20분경이었죠? 네, 맞습니다. 원래 2시였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2시 21분경에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좀 꾸역해 처리를 했습니다만, 뭐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요, 수갑도 차고 있었고요. 이 왼쪽 가슴인가요? 수영자 번호라고 하죠. 네, 예. 수용자 번호까지 찍혀 있고요.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결국 영장이 새벽에 발부가 됐죠. 네. 그리고 어제는 하루를 어찌 보면 좀 쉬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조사를 강행하면 좀 인권 침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렇게 나올 때 포승줄로 감는 걸 뭔가 수건이나 이런 걸로 보통 가리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의아스럽다고 네. 느꼈던 게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게 사실상 그대로 다 노출이 네. 됐단 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포승줄을 가려달라면 분명히 가려줬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저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포승줄에 묶인 모습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어찌 보면 좀 측은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자아낼 수도 있고, 지금 무언가 좀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구속이 좀 부당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저런 부분을 외부적으로 노출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그동안은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과연 이제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는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뭔가 심경의 변화도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착잡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보통 재벌 총수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재벌 총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감옥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청문회 나오고 1차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그때하고 이번하고는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심리적으로 좀 고통스럽거나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이전에도 청문회 때도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한 답변만 했던 그런 모습들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쉽게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입을 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혐의를 좀 쉽게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더라도 특검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과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신 안 대답을 했기 해줄 수 때문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네.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법정으로 가면 이제 피고인이 되니까 네. 그때는 확실하게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거지만, 음.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답을 변호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다 직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그러니까 변호인과도 어느 정도 줄 걸 주고 막을 걸 막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모두 인정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량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아,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조율도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심경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비교 영상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 마침 딱 나오네요. 좌측에 있는 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제 구치소를 나오는 장면이고, 우측은 이제 구속이 돼서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에 소환이 됐을 때의 모습인데, 글쎄요, 79년 만에 삼성그룹에서는 처음으로 이 구속된 총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기관에 불려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 구속영장 기각된 거랑 요번에 이제 그러게요. 그 발부된 거랑 보면요, 어찌 보면요, 그 최악이다. 그러니까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구속될 거라면요, 예. 첫 번째 그 영장 특검에서 영장 쳤을 때 구속되는 게 그나마 나았을 뻔했다는 거죠. 요번에 구속영장 그 청구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청구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범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뭐 재산을 해외로 도피했다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뭐 횡령 액수가 또 늘어났다든가 네. 뭐 이런 거기 증거도 때문에 확실히 보강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차라리 첫 번째
구속됐더라면 그나마 데미지가 좀 덜했을 텐데 지금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순간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개인적으로는요. 그 변호인들, 그 법조인들 이제 조력을 받을 때 말이에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랑 기각될 때랑 이렇게 양쪽 시나리오 다 나눠서 어떤 대비를 할 텐데 아무래도 그 삼성 총수가 저렇게 구속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뭐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 뭐랄까 또 도력을 받은 게 좀 있다는 거죠. 미비하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점에서 좀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겠죠.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내용을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 뒤집혔다 승부수통한 특검이라는 제목의 이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역시 등장을 했고요. 2인자의 첫 면회 식사 잘하고 계신다.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돼서 예. 구치소에 누가 처음으로 찾아가서 면회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예.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이인용 이인용? 삼성전자 맞아. 사장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예. 네, 이분이 네. 이제 그 예전에 MBC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고 홍보 분야 전문가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분이 가서 만나고 나서 어쨌든 인터뷰나 아니면 방송에 또 언론에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아마 이분이 찾아간 것 같은데 이분이 갔다 와서 결국 언론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인터뷰하려고 지금 언론들은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네. 그러면 홍보 전문가가 가야 되고 이분이 또 방송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니까 아마 이 대변인격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뭐 찾아가신 것 같고 네. 찾아가시고 와서 하신 말이 식사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흔들림 없이 하고 있다라는 면을 얘기해주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기하기를 재벌 총수가 그동안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다가 그 감옥 안에 갔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그러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잘하고 계신다는 말은 의연하게 지금의 상황을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연하게 잘 법률적으로 다툼을 다퉈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네. 저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산이 뭐 7조라는 얘기도 있고요. 많게는 뭐 8조 얘기도 나오던데 이 구치소의 한 끼 식사가 뭐 1,400원 정도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 변호사님? 이제 앞으로 이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이제 이 변호인단을 꾸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치열한 이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 좀 예상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나서 특검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이 판을 좀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 뇌물공여와 관련해서는 합병의 대가만 이제 부각을 시켰는데 지금은 합병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한 대가로 바꿨습니다. 거기서 네. 나왔던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금 삼성 SDI 그 주식을 예. 순환 출자고리 해소하는 취지로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인 것도 네. 그렇고 또 삼성생명의 또 중간금융 지주회사 전환 문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혜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판을 좀 전환을 했고요. 네. 거기다 이제 결정적으로 안종범 수석의 그 39건의 또 수첩이 다시 드러난 게 그러게요. 그 수첩이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던 시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수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자료가 거의 완벽하게 다 보강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종합돼 있어서 특검도 어찌 보면 이건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 동력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인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측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도 굉장히 이제 법리 공방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된 이후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이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승계구도 재편설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부진 사장. 그래서요. 예. 그 신라호텔 그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니까 이제 이부진 사장이 대안으로 뜨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평상시에 그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도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강단 있게 무슨 그 대응하는 예. 그런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게 또 입증되기도 했고 또 스타일 자체가 리틀 이건이다.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해서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른바 찌라시 이런 풍문 형태로 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또 그 어머니 홍라희 여사하고 썩
또 이렇게 뭐 원만한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하니까 이 부분이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게 봅니다. 그룹에서도요, 뭐 소설 같은 얘기다 이런 소설 입장을 같은 내놨더라고요. 얘기고 네. 이미 이제 그 삼성은 말이에요. 과거에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구속된 적은 없지만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하겠다고 그 이선 퇴진해 있던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면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가 그 뭐죠? 그 어떤 그 총수의 그 부재 중에 그거를 리더십을 대체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최지성 부회장하고 장충기 사장이 같이 구속됐으면 모르겠지만 네. 저분들은 그래도 자유로운 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부진 사장이 대체할 일은 가능성은 좀 네, 김성환 평론가 말씀.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장자승계의 어떤 룰을 깨긴 좀 어렵다. 그건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분이 사장의 경우에 이제 호텔 쪽하고 면세점 쪽을 맡은 것이고, 동생 이서연 그 사장의 경우에는 패션 부문 쪽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들을 분리를 했고 이미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 그룹을 통솔하는 것은 뭐 이재용 부회장의 몫으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이번 일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그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고 하시는 표현이 굉장히 딱 적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적당한 드는데요. 표현이다.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 그러니까 이재용 지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마지막 작업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 과정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 합병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뇌물이라든가 부정한 청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해서 그러니까 승계 작업을 마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시작이 됐던 거,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 시작됐던 거는 1995년도부터예요. 네네. 그때 이건희 회장이 60억 8천만 원을 주고 어. 딱 단 16억 원의 증여세를 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재산을 불려나오면서 지금 거의 7조 원까지 불려나온 거예요. 많네요. 예. 그 사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희 회장 거를 그대로 뭐 증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어마어마한 돈의 어떤 뭐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마지막에 승계 작업을 하다가 그걸 무리하게 승계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걸린 거예요. 짧게 하나 예. 보시면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타이틀이 뭐예요? 삼성전자 부회장. 그럼 삼성전자의 오너인가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는가? 1%도 안 돼요. 네. 1%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정확히 얘기하면 오너가 아니에요. 1%도 못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오너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건데 그걸 위한 어떤 포석으로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그런 뭐 합병하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오늘의 저 사달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가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성시원 앵커가 준비했죠. 네, 예.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분리해진 세 사람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입니다. 가까워진 대통령 뇌물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으니 특검이 사실상 박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해서도 주도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냐 안 줬냐 그런 게 문제잖아요. 핵심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물론 직접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건 아니고 최순실을 통해서 줬지만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이 결국 대통령이 뭔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준 거예요. 보답 형태로. 그렇게 되면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또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물론 판결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명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속영장에서 발부게 된 이유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정 부분은 50% 이상은 대통령의 뇌물,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부분이 점검이 된 것이고요. 또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이 뇌물을 주고서 뭔가 혜택을 얻었으니까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삼성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뇌물을 줬는지 또 어떤 혜택을 줬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어지니까 네.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마지막 퍼즐은 이제 대통령 대면 조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대면 조사 뭐 일정이 제대로 협의되고 있다는 소식도 안 들리고요. 이 대면 조사가 특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 퍼즐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대통령 대면 조사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 박근혜 네. 대통령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 대면 조사를 받지 않으면 네. 받지 않는 대로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조에서 자체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 특검과의 대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딱 발부가 돼버리니까 네. 그럼 이제 완전히 칼날이 턱밑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가장 내세웠던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100원 한 장 가져간 게 없다. 맞아요. 그죠? 그렇게 근데 얘기했었어요. 그 부분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면 조사를 받았다가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지금 계속 미루는 모양새인데 근데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또 하나 맞물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수사기간 연장이에요.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특검 입장에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려고 만든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지금 조사기간 연장을 안 해준단 말이야? 이거는 국민 여론으로도 네. 사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요. 예, 예.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이재용 지금 부회장도 구속이 돼서 구속이 되면 수사기간이 일단 열흘입니다. 근데 열흘 동안 조사가 맞추지 않으면 한 번 연장해서 20일을 할 수 있는데 20일 후면 며칠이죠? 2월 28일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도 못 마친 상황에서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연장을 요구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수사기간 연장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를 대면 조사를 안 받기도 뭐하고 네. 또 받자니 또 받자니 지금 그렇고.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오히려 키를 특검에서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사면 네. 초과에 진짜 직면에 네, 있는 박근혜 빠진? 대통령이 아닐 네,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사람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정유라인데요. 이제 오는 한 20일, 21일 정도에 정유라를 덴마크 검찰에서 송환할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유라도 이재용 부회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지금 삼성의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예. 한국 결국 끌려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네. 정유라 씨가 탔다고 하는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말, 네. 이게 30억짜리라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가 30억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놀랐고 그게 네. 이제 직접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우회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계약을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말을 그쪽 말로 이제 갈아타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 국내 들어와서 검찰 수사를 받든 특검 수사를 받든 받아야죠. 언젠간 받아야 될 텐데 들어오는 시점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구금 기간이 한번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월 28일까지가 지금 구금 기간 끝나는 겁니다. 네, 이달 그렇기 말까지. 때문에 예, 2월 20일이나 21일쯤에 네. 다시 재구금을 할지 네. 이걸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걸 이제 결정하겠다는 거군요. 네. 다시 근데- 구금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 네, 덴마크 검찰 쪽 취재를 해서 뭐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네. 다시 재구금 연장을 신청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유라 씨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려되는 점이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구금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유라 씨가 풀려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어디로 잠적하면 또 찾는 작업을 또 해야 된단 그러니까,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그 기간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다시 찾고 데리고 오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재구금 연장을 해서 일단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강제 송환을 결정하든 네. 아니면 정유라 씨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다시 또 재판이 진행되든 두 갈래 길밖에 지금 남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송환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정유라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진짜 특검이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특검이 수사 기간 동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서 정유라 씨를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다음 주 초에 이 정유라에 대한 신병 문제가 올보로 지방법원 법정에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좀 가볼까요? 네, 마지막 남은 3인입니다.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이다 이런 여론이 강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분위기가 아주 반전됐습니다. 아까 백 변호사가 잠깐 네.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행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 동안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그러게요. 빠져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28일까지가 이제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네. 70일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장 신청했잖아요. 그쵸. 그 결정을 25일까지 내려야 돼요. 뭐 얼마 안 오늘이 남았네요. 18일 아니에요? 다음 주 네. 토요일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도 굉장히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그 대국민 여론 급속히 악화될 거고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럴 거예요. 근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요. 저거 연장해 줄 수도 없는 게 말이에요. 네. 뭐 연장해 줬다가 3월 뭐 9일이나 10일경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불소추 특권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특검에 의해서 연장된 특검 수사 기간 중에 구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뭐 태극기 집회, 친박 그 집회 열심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참석은 아니지만 좀 뜨고 있는 인물 아니에요, 거기서. 예. 근데 만약에 특검 연장해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친박 지지자들에게 황교안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거부할 수 있는 걸 거부를 안 해서 박근혜 대통령 감옥 네. 보낸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요. 정말 지금 골아플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한 달을 이제 그 연장 신청이 되면은 이제 3월 30일까지 특검이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 국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예. 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3월 30일까지가 아니라 4월 19일까지 특검이 진행이 돼요.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데 네네. 물론 국회에서 작정을 하고서 뭐 야당 측에서 협력을 해서 하면 되지만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렇게 쉽사리 될 거라는 전망은 아닌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네.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본인의 지지율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의 근간이 되고 있는 친박 단체를 먼저 고려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고려해서 본인이 만약에 대선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것을 할 거냐 하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이 만약에 특검 기간을 연장해주고 다른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확률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네. 친박 단체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장 거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역사의 길이길이 네. 정말 나쁜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국회도 머리 아파요. 황교안 왜요? 권한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네. 주지 않으면 25일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때 의결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요. 그럼 그 사이에 특검은 어떻게 되죠? 붕 떠 있잖아요. 그러게 그러네요. 되는 그렇게 그런 되네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도 머리 아프고 황교안 황교안 권한대행도 머리 아프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요, 국회 통과 자체가 안 될 거예요. 통과 자체가 안될 거다. 선진화법이 있잖아요. 음. 국회 선진화법이 있고 지금 야당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에요. 아, 여당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에요. 그러네, 법사위. 법사위. 네. 그러니까 아마 동의 안 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국회의장이 직권상 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국회의장이 지금 헌재에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들어가서 특권 기간 연장한다고 하면 또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공정성 문제니 뭐니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국회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어떤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계속 압박을 넣는 거죠. 지금 압박을. 그 차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황 대행이 굉장히 이렇게 하자니 또 여기가 걸리고 그렇죠. 또 저렇게 하자니 여기가 걸리는 뭐 이런 네. 상황인데 어떤 일리가- 선택을 하는지 한번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